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역설적이죠. 적게 먹고 덜 쓰며 돈을 모으는데 왜 내 통장의 구매력은 마치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다고 배웠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진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니 물건값이 오르는 선수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의 잔인한 유머입니다. 지갑은 텅 빈 지 오래인데 중동에서 날아온 불길한 에너지 쇼크라는 청구서가 우리 안방까지 배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물가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입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에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이 기이한 현상은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가 언덕길에서 뒤로 밀리는데 엑셀을 밟을수록 기름만 낭비되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신뢰했던 경제적 상식들은 하나둘씩 배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역설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숫자의 정체는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주유소의 노란색 간판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유소에서 고개를 돌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소리 없이 바뀌었습니다. 1,600원에서 1,800원, 이제는 마의 2,000원 선을 넘보고 있죠. 도대체 이 숫자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단지 중동에서 총성이 울렸기 때문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한 달 새 약 15%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은 그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차 타는 비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 배송을 나가는 40대 가장 김 씨의 상황을 보시죠. 1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작년보다 무려 3만 원이 더 듭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이죠. 아이 학원비 하나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쇼크입니다. 공급 쇼크란 외부 요인으로 자원 공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불한 5만 원권 한 장의 흠을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원유 가격으로 약 2만 6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유류세라는 이른의 세금이 약 16,500원입니다. 증유사의 정제 비용과 유통비가 5,500원 정도 들죠. 그럼 주유소 사장님 손에 남는 최종 이익은 얼마일까요? 각종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면 고작 1,000원 남칩니다. 5만 원어치 팔아서 껌 한 통감 남기는 장사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낸 돈 대부분은 주유소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한국은 이런 외부 충격의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전조입니다. 제품 생산 비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무서운 현상을 뜻하죠. 상식적으로 산유국인 미국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기름을 사는 현실은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잔인한 질서입니다. 주유소 간판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반찬 가짓수가 줄어든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잔인한 마법의 배후에는 5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거대한 유령이 숨어 있습니다. 그 유령은 지금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물가 상승률은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작 3%대 물가를 보고 안심해야 되는 걸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질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실질소득이란 내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진짜 구매력을 말합니다. 월급이 20만 원 올랐어도 장바구니 물가가 30만 원 올랐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감봉을 당한 셈입니다. 점심시간 식당가를 걷는 직장인 이 씨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먹을 게 없다고 한숨을 쉽니다. 자, 우리가 지불한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의 돈줄을 단계별로 분해해볼까요? 우선 식재료비로 약 4,500원이 먼저 빠집니다. 임대료와 가스비 등 고정비가 2,500원입니다. 고정비란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숨만 쉬어도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여기에 인건비 2,500원과 세금 1,000원을 더하면 합계가 1,500원입니다. 결국 10,000원짜리 한 그릇을 팔면 사장님은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고 500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잠식의 시작입니다. 자본 잠식한 적자가 쌓여 회사의 미천인 자본금까지 갉아먹는 상태를 뜻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더욱 처참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독일은 위기 속에서도 산업 생산성을 유지하며 버텨냅니다. 하지만 우리 식당들은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가격을 폭등시키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원자재보다 완제품 가격이 더 천천히 올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폭주를 보여줍니다. 경제 고통 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취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인데 지금 이 지수는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란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축이 적은 서민일수록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더 가혹하게 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시대를 넘어 성장이 멈춘 채 물가만 오르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시중에 돈을 걷어들여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쥔 금이라는 칼날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심장을 겨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1,000km, 서울에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먼 곳의 파도가 왜 우리 집 안방까지 덮치는 걸까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길목을 지납니다. 이곳이 막히는 순간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굳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특정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뜻하죠. 해운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동 긴장 후 컨테이너선 운임이 전년 대비 약 140% 폭등했습니다. 자그마한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님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물건을 어렵게 만들어도 배에 실 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운송비 100만 원의 구성을 뜯어보겠습니다. 순수 연료비가 45만 원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선박계 여료와 인건비가 30만 원이죠. 여기에 전쟁 위험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나머지 10만 원이 운영비와 이익입니다. 결국 운송비가 오르면 물건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박 대표님의 마진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입니다. 무역수지한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물류 허브 국가는 비축, 기지와 대체 경로를 확보해 충격을 상쇄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한국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동맥이 막히면 심장이 멈추듯 우리 산업 현장도 하나둘씩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립니다. 상식적으로 거리가 멀면 영향이 적어야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공급망이란 제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연결 과정을 뜻합니다. 중동의 불꽃은 이제 단순한 기름값 문제를 넘어 우리 산업 전체를 태우는 거대한 화마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가 멈추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다음 타깃은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된 기업들의 생존입니다. 기업들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4%.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영세 제조기업들이 물건을 팔아 남기는 평균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모든 영업비용을 뺀 뒤 남은 이익의 비중을 말하죠. 쉽게 말해 1,000원어치를 팔면 고작 24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터지면 이 24원은 단숨에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생산 원가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달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오르면 앉은 자리에서 적자를 보는 잔인한 구조입니다. 지방산업단지에서 20년째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의 일상을 들여가 보겠습니다. 기회를 돌릴 전기를 켤 때마다 손해가 쌓입니다. 자, 이제 제품 하나당 원가 만원의 흠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원재료비가 6,500원입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1,200원을 차지하죠. 인건비 1,800원과 임대료 400원을 더하면 벌써 9,900원입니다. 세금 50원까지 내고 나면 최종 이익은 고작 50원뿐입니다. 결국 만원짜리 부품을 팔아 사탕 하나도 못 사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한 개의 기업의 현실입니다. 한 개 기업이란 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해 사실상 수명만 연장하고 있는 기업을 뜻합니다. 해외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마친 일본의 공장들은 이런 충격을 기술력으로 상쇄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우리 공장들은 폭풍 우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산량이 늘면 비용이 줄어야 하지만 에너지 쇼크 앞에서는 규모의 경제도 무용지물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제품 하나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생산자 물가 지수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의 변화를 측정한 지표입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그곳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취업을 닫고 시장은 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소비는 얼어붙는 이 기괴한 현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도미노의 끝에는 우리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종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경제 공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그 종착역의 이름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과연 이 괴물은 어떤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지갑을 본격적으로 털어갈까요? 10.5%. 최근 발표된 경제 고통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률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이 수치는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 그 자체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기괴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체입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보통 경기가 나쁘면 수요가 줄어 물가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 비용이 밀어올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취생 박 씨의 장바구니를 통해 돈의 흐름을 해부해보겠습니다. 2만 원짜리 배달 치킨 한 마리에 담긴 경제학입니다. 원재료인 닭고기와 기름값이 8,500원입니다. 조리할 때 쓰는 가스와 전기 요금이 2,500원을 차지하죠.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로 5,000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인건비 3,500원과 세금 1,000원을 더하면 총액은 25,000원입니다. 결국 사장님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500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기고 안 올리자니 망하는 외통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력 저하의 악순환입니다. 구매력이란 동일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뜻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강력한 통화 가치를 바탕으로 수입 물가를 방어하며 이 위기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생산량은 줄고 물가만 튀어오르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웃풋 갭이란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격차가 마이너스하는 건 우리 경제가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식적으로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원가가 너무 비싸 가격을 낮출 수 없는 포로 시장에 갇힌 셈입니다.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가 선택권 없이 특정 상품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때문에 소비가 더 죽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의 물가라는 괴물만 커지는 이 잔혹한 드라마는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앙은행은 이 외통수 게임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금이라는 양날의 검이 우리의 대출 이자와 집값에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위험한 줄타기의 내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00조 원,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거대한 성적표이자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시한폭탄의 무게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00%를 상회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금 거대한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대출받은 서민들이 쓰러지고 금리를 가만히 두자니 물가와 환율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판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정하는 지표가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30대 직장인 박 씨의 영끌 대출 상황을 통해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박 씨가 매달 은행에 내는 250만 원의 원리금 상환액을 분석해 보죠. 먼저 순수 이자 비용으로만 약 16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대출 원금 상환액은 고작 7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은행의 취급 수수료와 각종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 20만 원을 차지합니다. 결국 박 씨가 뼈 빠지게 벌어 바치는 250만 원 중 실제 빚이 줄어드는 돈은 30%도 안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DSR의 늪입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막강한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면 내수 경기가 바로 얼어붙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상식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지만 한국은 부채라는 인질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시장에 풀려있는 현금의 양이나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결국 시장에는 돈이 마르는 신용경색의 전조가 나타납니다. 신용경색이란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느껴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아 자금 수만이 막히는 현상을 뜻합니다. 중앙은행이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비싸지고 비 갚느라 쓸 돈은 없고 기업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을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눈이 유독 한국을 향해 더 거세게 불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조적인 경험 때문이죠.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 경제라는 돛담배가 왜 유독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아셔야 합니다. 100% 대한민국이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 중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터지면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퍼펙트 스톰의 서막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악재들이 동시에 발생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현상을 뜻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고가오 현상이 우리 목을 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하나를 팔았을 때 돈의 흐름을 뜯어보겠습니다. 100달러짜리 제품을 팔면 먼저 원자재 수입 비용으로 약 60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와 물류비가 15달러를 차지하죠. 여기에 인건비 15달러와 연구개발비 7달러를 뺍니다. 세금까지 내고 나면 기업의 최종 이익은 고작 3달러 남칩니다. 그런데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원가가 폭등해 이 3달러마저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의 공포입니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는 산유국으로서 벌어들인 돈을 국구펀드에 쌓아 위기 때 방패로 씁니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은 방패가 너무 얇습니다. 대외 의존도란 국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상식적으로 수출이 잘 되면 돈을 벌어야 하지만 지금은 원자재 값이 더 빨리 올라 팔수록 손해인 구조입니다. 명품 가방은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리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시장이지만 우리 주력 상품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포로 시장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환율 정가라는 무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다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죠. 지금 한국 경제는 거대한 폭풍우 한복판에서 돛이 찢어진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돌파군이 있었습니다.
이 거친 파도를 넘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판을 뒤흔드는 이 위기 속에서 진짜 돈이 흘러가는 새로운 길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생존 전략의 지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0%입니다. 중동의 총성이 멈춘다고 해도 우리 지갑의 고통이 당장 사라질 확률입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세계는 저렴한 에너지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에너지를 조정 및 관리하고 원자력 발전이 다시 핵심으로 부상하는 에너지 믹스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믹스한 전력을 생산할 때 원자력, 태양광, 화석 연료 등 각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이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수입처의 다변화입니다. 특정 지역의 목을 매는 포로 시장에서 벗어나 구조적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실물 자산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 가치가 녹아내리므로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으로 헤징을 해야 합니다. 헤징이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이제 100만 원의 투자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생존을 위한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을 방어할 실물 자산에 40만 원을 배분합니다.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현금성 자산에 30만 원을 남겨두죠. 나머지 30만 원은 에너지 효율 기술을 가진 우량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면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이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산의 투자금을 나누는 전략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기회비용이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다른 기회의 가치를 말합니다. 마트 신선 코너에서 배추와 한 포기를 들었다 놓는 주부님들이나 주말, 여행을 포기한 직장인 가족들 모두 같은 고민일 겁니다. 프랑스처럼 원전 비중을 높여 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한 국가들은 이번 쇼크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반면 수입에만 의존해온 우리의 상식은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최근 너무 비싸져서 구매를 포기했거나 대체품을 찾은 물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동료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동치는 환율 속에서 내 돈을 지키는 킹달러 생존법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